자,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금쪽 같은 내 통장 시간 함께해 주시는 정원창 전문가 홍현실 전문가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장이 헤이. 어둠을 헤치고 화요일을 만나면 헤이.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철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둠을 헤치고 엄마 통장을 못 찾는 철이를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갈 메텔 홍현실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잘 쓴 가계부 하나로 내 통장 지키기입니다. 잘 쓴 가계부 하나로 내 통장을 지킨다. 네. 네. 금쪽 같은 내 통장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 가계부 점검을 꼭 해야 하는데 네. 주디, 솔직히 가계부 쓰는 거 쉽지 않지 않나요? 전 못 씁니다. 너무 솔직하신가요? 전 못 씁니다. 용돈 기입장도 써봤고 가계부도 써봤으나 작심삼일이요.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시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뭔지를 오늘 대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놓고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겠다. 사실 가계부는요. 열어보면 어떻게 쓰는지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늘 쓰는 가계부 그거 아니에요? 네. 가계부를 쓸 때 음. 수입과 지출 딱 돈의 흐름만 써보는 게 아니고 네. 미리 계획도 같이 세워서 점검을 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네.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지출해서 얼마가 남았고 그래서 그 얼마를 가지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만 쓰기에도 벅차거든요. 계획까지 쓰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미리 좀 점검을 해봐서 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구성이 잘 갖춰진 가계부를 잘 쓰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그 첫 번째는 음. 우리 집의 가정 경제의 자산과 부채의 비중을 첫 번째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네. 만약에 부채의 비율이 높거나 이자가 높은 악성 대출이 있다 그러면 저축과 투자보다는 대출 상환,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끔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빚이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갚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그래서 빚이 너무 많거나 대출 이자가 높다면 저축이나 투자가 다 소용이 없으니까 빚부터 갚아야 된다. 맞습니다. 저축이나 투자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빚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이거를 유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자가 높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앞으로 좀 두고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윳돈이 뭐 예를 들어 적금을 부었다가 적금 만기가 돼서 찾았어요. 근데 이걸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또 다른 저축을 할까요? 뭐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 이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적금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하셨다가 그 기간이 이제는 상환이 돼서 적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이 돈을 갖고선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 이유는 내 적금에 대한 목적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적금을 준비를 해서 대출 상환의 일부를 대출을 상환하는데 일부를 쓰겠다라는 목적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고민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축 이자보다 대출 이자 상환이 많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다. 네. 음. 두 번째 저희가 또 가계부 점검의 우선순위는 수입하고 지출을 좀 점검해 보고 균형을 좀 맞춰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아이들 학자금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아이들 결혼과 부부의 노후 생활처럼 우리 가족의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이나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네. 또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한 지출 항목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의 기본이 되는 시드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시드머니가 계획한 재무 목표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까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때 쓸 곳에 그냥 써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시드머니라는 거는 종잣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종잣돈인데요. 시드머니는 종잣돈의 뭐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서 일정 기간 모아 묵혀두었다가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이라고 나오는데 재무 목표를 위해 모아둔 돈도 일종의 종잣돈이죠. 이 종잣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에 더 빠르고 혹은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시드머니를 많은 금융상품에 좀 내가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아니면 대박을 노리는 투자로 활용을 했다가 힘겹게 모아둔 시드머니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내 재무 목표에 맞게끔 그 시드머니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모으는 거는 참 힘든데 금방 나가요. 맞습니다. 살 빼는 거랑 똑같아요. 빼는 건 진짜 힘든데 금방 찌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빚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또 계획에 맞게 돈을 쓰고 모으고 있는지 가계부를 통해서 내가 눈에 보이게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하고 부채, 그리고 수입과 지출, 그리고 내가 투자하던 금융상품의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집 가계부를 점검을 딱 하려면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현금 흐름? 네, 현금 흐름. 음. 우선 우리 집 수입의 50%는 생활비와 같은 소비성 지출로 쓰고 있다면 나머지 50%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로 쓰셔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출 상환 비율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의 20% 정도는 저축 그리고 노후 생활 자금을 위한 연금으로 10%에서 20%를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수입의 50%만 생활비를 쓴다 해서 일단 탈락이 되네요. 탈락. 생활비를 어떻게 반만 쓰지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진짜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또 내 현금 흐름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계부를 쓰지 않고 용돈기 입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내 현금 흐름을 제대로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벌어서 어디다 쓰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지워지질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문이 드신다면 그거는 내 현금 흐름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도 가계부 오늘 진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현실 전문가가 해주신 말씀 중에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10에서 20%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린다. 오, 많이 준비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50% 내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도 갑자기 당황스러워졌고요. 네. 우리가 버는 그 수입을 어느 정도쯤 쓰고 있는지 그래도 구성을 제대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연금까지 10%에서 20%까지 떼서 생활을 하자라고 하니까 좀 네. 막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금 생활을 하는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네들의 그 연금 준비를 보면은 처음 공무원 입사 때부터 자기 급여의 9.7%를 떼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더불어서 나라가 9.7%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버는 수입의 거의 20%를 준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도 이제는 부족하다. 맞아요. 개인연금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언제까지 납입을 하냐? 말 그대로 퇴직까지 납입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있죠. 개인연금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만 받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퇴직금도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퇴직금, 그나마 퇴직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가 버는 금액의 최소한 10%에서 20%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떼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 생활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내 가계부에 그 정도의 비중으로 장기
적인 그 저축에 대한 플랜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예전에 사회초년생일 때 듣던 게 저축할 만큼의 돈을 미리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 이 얘기를 사회초년생일 때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다시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연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면 과연 내가 못했을까? 했을 텐데. 습관이 중요하죠, 그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좀 갖고 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부분을 미리 해놨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놔야겠다라는 결심 이런 거를 두 분을 만나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10% 이거는 혹시 모를 의료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험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바로 의료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보험의 상품의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으면 안 된다. 네, 물론 위험 대비를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보험을 내가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이의 교육이나 또는 우리의 노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절대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은 소득의 10%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 과하면 안 된다. 과해서 내 생활에 노후 대비를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계부 쓰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소득을 100%로 봤을 때 50 정도는 생활비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50은 그 중에서 20은 아이들 교육비 혹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순수한 저축 혹은 투자로 쓰시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20%는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동키 여러분 이 중에 뭐 비중을 최대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수입의 5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 현금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연금의 20%가 아니라 5%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보험의 10 이상을 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면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 내가 일단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왜 그런 구멍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뭔가 이상한 구조로 우리 집 흐름들이 잡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혹시 나 혼자 하기엔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한번 꼭 기억해서 가계부 작성에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주디의 가계부 작성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네. 내가 올바른 저축 상품을 선택했는지 투자 방법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비롯해서 네.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가입해서 괜히 내가 내 돈만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50% 지출, 20% 저축, 20% 노후, 10% 보험 이 기준대로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중요한 거는 수익과 지출 그리고 저축, 투자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저는 고정 지출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5천 원 정도쯤만 아껴도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쯤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 지출을 한 10만 원 정도쯤만 줄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꽤 큰 그렇죠. 금액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차 한 대 사요. 제가 뭐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로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한 4% 이자로. 그러면 세후 약 한 22만 원 정도쯤의 이자를 받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10만 원만 줄인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한 120만 원을 줄이잖아요. 그러네요. 반대로 이 부분을 이자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달 6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네요. 고정 지출 중에 한 10만 원 정도쯤은 오늘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막 1%, 0.5% 막 이런 거에 막 진짜 오픈런 하잖아요. 맞아요. 예. 줄 막 서서 밤새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000원, 20,000원 아끼는 걸로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비닐봉지값 아끼려고 양손에 가득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그냥 나오는데 이 정도는 차라리 쓰고요. 집에서 낭비되고 있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럼 가계부를 꾸준히 쓰거나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요령,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주세요. 가계부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이 고리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가계부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맞아요. 얘기했듯이. 그래서 요즘은 가계부 어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길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중간에 네.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가족과 같이 좀 의논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축은 좀 하고 계세요라는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대출 상환 때문에 적금 정도쯤도 못 하고 있어요라고 의기소침해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뭐 적금을 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대출 상환으로 많은 부분들이 형태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대출 상환도 나의 저금, 저축에 대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분께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재미있는 꽁트로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사연 함께 만나볼까요? 엄마, 그거 내가 할게. 도. 아유, 얘는 알았어. 그러면은 저거는 장모님 그건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유, 뭘 괜찮은데 그냥 아유. 엄마, 그건 뭐하러 해. 그냥 쉬라니까. 내가 한다고. 장모님 그거 엄청 무거워요. 두세요. 제가 옮길게요. 그래도 엄마, 그건 내가 이따가 한다니까. 아유, 그래도 장모님 제가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그럼 나는 뭐 하라고? 뭐 하는 거야 대체? 아니, 나는 엄마 힘들까봐 쉬라고 그러는 거지. 장모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니들이 내 나이 돼봐라. 쉬면 더 아프다. 그럼 엄마 차라리 놀러 다니셔. 옆 가게 정씨 아줌마랑 단품 보러 다녀와요. 그러세요 장모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픈 데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마음이. 나 좀 그냥 둬. 엄마. 자, 저희가 꽁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쉬면 더 아프다 내 나이 돼봐라.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꽁트를 통해서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사위분의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만 실제 사연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따님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이제는 식당 일을 좀 쉬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해오시던 일을 그만두시기가 쉽지가 않죠. 뭐 보험료도 내셔야 되고요. 생활비도 나가고 있고요. 또 식당 인건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일을 어떻게 그만두냐.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까요? 어땠나요? 네.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부모님은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따님이 상담을 신청해 주신 건데요. 따님께서는 아버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고생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매일 본다는 게 무척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무리하시다가 아프시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 수 있고요. 나중에 편찮으셔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시면 노후 생활 등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매달 나가는 규칙적인 지출부터 이 가정의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우리가 사연자분의 재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일상적인 생활비는 알뜰살뜰하게 잘 쓰고 계셨는데 네, 통신비나 개인적인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만 두 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안타깝게도 보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한 달에 보험료만 1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 앞에서? 네. 그중 종신보험 4건과 연금저축보험 2건 이렇게 어머님이랑 아버님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암보험 및 건강보험, 상해보험도 두 분이 4건씩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보험료에 뭐 아무리 저축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달 보험료가 너무 많네요. 네. 이러니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보험료에만 150만 원씩 나가니까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쉬면 이거 어떻게 내지? 네. 하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네, 에, 맞아요. 당연히. 보험은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우선부터 하실 거니까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따님 이러한 이해가 부분들이 됩니다. 좀 있는 따님도. 건데요. 아버님은 본인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또 따님한테 또 넘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오히려 일을 해야 본인이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네. 네, 서로 걱정하는. 그래서 저희가 납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어요. 서로를 걱정하는 아버지와 또 따님 두 분 다 너무 안타깝고 또 이해가 되는데 납입 부담을 줄였다. 그러니까 15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어요. 하고 금액을 줄여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나요? 그 가입하신 보험 중에 연금저축보험이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용으로 가입을 처음에 하셨는데 네. 이제는 그 사업자를 따님한테 물려주시고 음. 네 직접 그러니까 가게 운영은 도와는 주시지만 사업자가 이제 따님으로 네 바뀌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그러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원래 처음에 들었던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도 보험료 때문에 납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계셨고 아버님과 어머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펀드 중 채권형으로 저희가 기간 이전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좀 옮겨드렸는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저축 계좌를 그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기간으로 옮기는 거를 기간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당장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셔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렇게 두 상품 보험료에 60만 원에 대한 부담을 모두 줄여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따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쉬게 되시면 그 시기에 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특히 이 기간 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면서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혜택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의무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납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약속한 그 기간까지 내가 계약한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면은 이게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해지가 예. 되죠. 예.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이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 적립되어 있는 연금액을 옮겼지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납입 안 하고 그냥 유지만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이건 조금 너무 과합니다만 어제 가입했는데 오늘 이전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전할 금액이 아마 없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연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 지금 주부인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부로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좀 바뀌신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부가 되면서 이제 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부담감을 가면서 이렇게 납입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납입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러면 이 기간 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연금을 뭔가 손을 댄다. 그러니까 뭐 해지하거나 중간 돈 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손을 대서 기관을 이전하거나 뭔가를 이름을 바꾸거나 뭔가를 하면 어쨌든 여기에 터치만 해도 손해본다.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관 이전은 손해를 보는 금액이 1원도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연금을 운영하는 형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기간마다 연금을 운영을 해주는 형태는 바꿀 수가 있는데 우선 내가 납입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이러한 기간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을 1원 한 푼 손해 보지 않고 내가 기관 이전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내는 돈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어지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매달 60만 원씩 내던 돈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진 거면 물론 형편이 될 때 이번 달에는 내가 좀 괜찮은데 내볼까? 괜찮아요. 노후를 위한 준비 자금이니까. 야, 부담이 많이 줄었네요. 다행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부모님 두 분 보험료 중 종신보험 4건의 보험료가 가장 비쌌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 부모님이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따님한테 뭐래도 좀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예전에 가입한 상품들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따님 모르게 따님이 싫어할까봐 계속 두 분이 납입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하시는데요. 야, 이것도 걱정이다. 네. 근데 따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식당 경영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주시는 것보다는 따님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곁에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를 더 원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이 식당 운영하시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걸 알게 돼서 무척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우와 종신보험을 4건이나 가입했어 유레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예. 당연히 살아계시면서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일도 못 쉬시고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이랬다는 거 알면 눈물만 더 흘리겠죠. 맞아요. 맞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럴 거를 알면서 가입하신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 부분도 두 분이 도와주셨겠네요. 네, 그 가입하셨던 종신보험 4건 중에 2건은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이었어요. 지금까지 납입한 만큼만 보장을 받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줄어든 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드렸고요. 네. 나머지 2건의 종신보험은 사실 지금 납입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지를 하시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을 갖고 두 분의 일시납 연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좀 늘려드리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을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장도 줄였고 있었던 보험도 해지를 했기 때문에 보장은 좀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기존에 유지해 오던 감액 완납되어 있는 종신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각각 아버님 14만 원, 어머님 12만 원의 상품으로 준비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종신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사망 후에 받게 되는 보험금. 근데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내가 낸 보험금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받게 된다라는 그거 하나에 자녀들한테 뭔가 물려줄 게 생긴다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마음으로 가입은 했으나 유지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도 말씀을 주셨고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손해가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손해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두 분이 해주실 수 있는 팁, 조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지를 일단 2건을 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그 손해 이건 어떻게 메워주셨어요? 네, 우선 그 가입한 종신보험의 이유,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지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가입한 상품이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후에 유족에게 내 사망보험금을 건네줘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되는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준비를 한다든가 건강보험과 연금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비를 할 경우에는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상품을 갖고 나중에 보장을 받다가 연금으로도 활용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시기에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롯이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했을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비록 그 해지했던 그 해지환급금을 갖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아깝게 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을 갖고 일시납연금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그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뭔가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우선 내가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저축으로서는 사업비라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했던 그 보험료에서 많은 사업비가 좀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일시납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연금을 우선 활용을 하고 내가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는 추가 납입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잃어버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메꿀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동안 쓸 수 있는 돈으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재탄생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내고 계신 돈에서 뭔가 내고 계시는 돈이 없어지고 매달 그 돈이 없어지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생긴다라는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손해본 부분도 충분히 연금액에서 불어나는 그 금액으로 메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홍현실 전문가께는 그걸 여쭤볼게요. 감액완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손해본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떤 거예요? 간단히. 이거는 이제 보험의 어떤 보험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린데요.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 주계약의 사망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종신보험이.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가장 비싸고 사망을 누구나 다 사망을 하고 받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 부분을 계약 금액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2억을 받을 거였다 그러면 그걸 네. 1억으로 낮춘다던가. 1억이나 아니면 더 5천만 낮게도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약 상품에 따라서 틀린데 그거를 최대한 낮추면 그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내는 금액이 매달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팁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냈던 게 너무 아까워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정리하고 싶지 않다. 해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매달 나가는 금액은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방법이 될수 사용하시는 있겠네요. 것도 네. 네. 일단 낸 돈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남아있는 그 내야 될 돈, 이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네네. 거 여러분 좋은 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료 꼭 있다. 네. 둘째, 가계부도 계획 있게 작성하자. 고정 지출 아끼는 것이 어느 이자보다 높다. 자,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덕분에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다고 문자창 뜨겁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